오늘도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 전해드릴 이채은입니다. 코인 체크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방송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 암호화폐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 가고 있다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요. 19일에 FOMC 또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흐름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25일 이 산타가 찾아오는 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산타의 선물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이슈들을 같이 점검해 드리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도 계속해서 전망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리플까지도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 창이 우리 주식 시장의 창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큰 이 비트코인 화폐도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비트코인이 1.74% 떨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0.83% 그리고 리플은 2.16%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다시금 상승 전환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도요. 유입량 함께 살펴보시죠. 7억 달러가 유입이 된 게 아니라 유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유출액 중에서 3위 안에 드는 규모일 정도로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달러가 유출되고 있는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이유 함께 보셔야겠죠. 이 FOMC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었죠. 이런 점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타격으로 작용을 했는데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 금리를 대폭 낮추기는 했지만 향후 추가 인하에 있어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훈풍이 불어들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조금은 다른 행보이기도 한데요. 이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를 그렇다면 마련할 의사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고 우리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고요. 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런 발언들에 이어서 내년 초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10만 달러 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1월에는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요, 우리가 함께 엮어서 봐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 이야기인데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함께 보시죠. 미국 경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말 탄탄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바로 GDP가 되겠는데요. GDP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으로 3%대를 나타내면서 미국 시장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권 시장만 좋은 것이 아니라요. 실제 미국 실물 경제까지도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놀랄만 합니다. 성장세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또 노동 시장의 각종 지표까지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좋게만 보기도 참 어렵고 나쁘게만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은 또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수도 있다라는 어쩌면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 잘 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발표도 함께 나왔죠.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요. 지난 12월 14일로 끝난 일주일간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요. 22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주보다 2만 2천 명 정도 더 감소한 수치가 되겠는데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감소 수치는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생각보다 더 탄탄하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해석 함께 내놓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덧붙였습니다.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인 것인데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다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이 된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속도 늦출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과정에서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미국의 주택 판매 지수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되었던 지난주였는데요. 이 11월 미국의 주택 판매는 4.8% 급증한 연율 415만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승을 한 수치이고요.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택 판매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자리가 잘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주택 재고 물량까지 함께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구매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 시장, 주택 시장 모든 걸 다 보았을 때 앞으로 코인 가격이나 주식 시장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향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을 함께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을 끌어내린 대표적인 우려들이 사실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셧다운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주말 사이에 이 셧다운 위기는 넘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이슈들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셧다운이 만약에 정말 이뤄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요. 셧다운이 생긴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셧다운되고 변동성이 커지면 오히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런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석의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셧다운 위기를 잘 통과해냄으로써 일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물론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변동성을 조금은 일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요, 21일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연방 정부 업무 정지인 셧다운 시한을 40분 넘긴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40분 동안 셧다운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셧다운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에 즉각적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이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했다는 내용 함께 전해드리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그 부채 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방 자금의 집행 추적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기관이 셧다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 최근에 있었을까요? 이 비트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행보를 거치고 있는지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를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관련 이야기를 제가 지난 경개톡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제프 베이조스는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더 강하게 보였던 사람이지만 다시 입장을 좀 선회해서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해서 열리는 자신의 이 만찬 행사에 앞으로 제프 베이조스를 초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함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베이조스가 트럼프 당선인 1기 임기 때는 좀 불편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이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5천만 원 가량을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한 행사에서는 트럼프를 호평하는 등 굉장히 다른 행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규제 완화에 많은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도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이조스는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이조스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를 만났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죠. 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만났는데 이 한국 정재계 인사 중에서는 정용진 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트럼프와 만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오늘 신세계 관련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함께 나타냈습니다. 이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함께 회담을 나누었고요. 이 X 예전은 트위터였는데 소셜미디어 X 플랫폼 관련 사업도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논의들이 나왔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 회장은
회장의 말어라고 방문은요, 정 회장과 굉장히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방미 일정 동안 이틀 동안 트럼프 주니어와 직접 집중적으로 일정을 함께 했고요. 식사 자리만 서너 차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도 급등했고, 또 트럼프라는 인물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종 기업 인사들과 또 함께 하면서 스탠스를 다르게 취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급락하면서 슈퍼 사이클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주장이 한 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반론도 굉장히 팽팽하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실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상승, 하락 이 패턴을 반복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이야기 때문에 이런 반감기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사이클 주장은 사실 계속 나왔었지만 다시 불을 붙인 것은 트럼프의 전략자산 비축 소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전략 비축 법안은요.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간 20만 비트코인을 5년 동안 매입해서 총 10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합법적 글로벌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이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앞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 이론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슈퍼사이클 이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4년 주기로 나오는 랠리 사이클 종료 때마다 이 주장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계속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앞서서 이 파월 발언에 연속적인 하락을 했다라는 점 짚어드렸었는데 이와 함께 알트코인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 인하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부정적 발언에 대한 여파로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는데 한때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9만 6천 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10만 달러 선을 잘 지키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 좀 위태롭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들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고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강제 청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주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1조 7,704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롱 포지션이 10억 달러 규모, 숏 포지션이 1억 달러 상당을 차지했다는 점까지 이렇게 강제 청산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참 암호화폐 시장은 좋지 않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각종 지표들, 각종 이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대세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트럼프 일가의 탈중앙화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매입하고 있다. 또 이더리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코인들을 매입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알트코인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을 매입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250만 달러 규모인데 계속해서 매입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내년에는 또 이더리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SEC에서 새로운 소식도 발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합형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합형 상품인 상장지수펀드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디지털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데요. 1월에 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시가총액 가중치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80%, 이더리움이 20%, 8대 2의 비율로 이 상품이 구성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전망과 함께요. 앞으로 라이트코인 ETF가 또 한 번 다음 승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코인이 무엇인가 하니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그런 파생 상품인데요. 미국 규제상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ETF 상품들이 다양해진다면 또 투자처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자금이 새롭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SEC에서 해시덱스 또 프랭클린 암호화폐 지수에 대한 ETF도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좀 살펴봤더니 나스닥이 제시하는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코인 솔라나 비트코인,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등의 성과를 추적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프랭클린 크립토 인덱스 ETF는 CF 벤치마크의 암호화폐 지수, 이 CFI DAX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 8대 2의 비율이다라고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가가 잡혀야 또 이게 금리 인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중요할 텐데 사실 그동안은 고용과 실업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이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는데 이제는 물가 상승률이 가장 중요해졌다라는 점입니다. 고용과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도 안전하다,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천천히 이뤄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대표적인 우려는요.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고 또 함께 짚어드릴 부분은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간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왔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최고점이 또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유입된 자금들이 이후에는 알트코인으로까지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이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얼마나 빠지는지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자금이 순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떨어지는 시기가 있죠.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좋아 보이는 점도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쭉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다른 곳으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최고점을 경신하는지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인 체크체크 2부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위치하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변동성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 또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한 주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코인 관련 이슈들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힌트들 얻어갈 수 있을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11월 PCE 물가 이야기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 앞으로의 코인 시장도 한 가지 힌트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가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했을 때 2.4% 상승했다고 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라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나 식료품들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또 전월 대비 0.1% 상승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표 지수들 또 근원 지수의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밑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표인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코인 시장으로 산타가 와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수급이 더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월의 발언들이 우리 코인 시장을 흔들고 있는 요즘인데 파월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을 당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까지 그 분석을 좀 더 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 인하를 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 우리 신중하게 접근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앞서서 제가 일부에서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 굉장히 중요하게 그동안 봐왔지만 이제는 이 고용시장보다는 환율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드렸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파악이 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요, 아슬아슬한 박빙의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빙의 결정이었다라고 말을 한 것 같고요. 또 이 찬성표를 던진 개개인들에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슬아슬한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임은 분명하다라고 시사를 또 했는데요.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 11명이 기준금리 25bp 인하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찬성하지 않은 한 명은 어떤 방향성의 투표를 했을지도 뒤에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점도표에서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전문가들은 4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향후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준은 앞서서 지난 9월에요.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차례로 예상한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4차례를 시장에서도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절반으로 줄이면서 내년도에는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부 위원들은요,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민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트럼프의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요, 연말에 몰려있는 각종 이슈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파악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연말에 몰려있는 뭐 4분기 이슈들, 크리스마스, 각종 축제, 또 중국의 관군제까지 이 소비를 촉진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이런 매파적 발언을 유도하지 않았나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월의 발언에는 이런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인도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보다도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90년대 미국 주식 붐을 재현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인도 시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잖아요. 이렇게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 증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인도 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투자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더 이런 성장성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주식 투자는 인도 가계의 자산 축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인도 내에서 주식 문화의 이 확산이 인도 경제 지형까지도 바꾸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과거에 인도 가계를 살펴보면 보통 주식 예금 아니면 은행 예금, 부동산 쪽에 의존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주식 쪽을 새로운 부의 창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최근 10년 동안 인도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량은 8포인트를 증가를 해서 현재 23.4%에 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중이 늘어났는지도 우리가 감안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이 가계 주식 투자 규모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57%, 절반이 훨씬 넘는 수치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 기술 발전의 제도적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주식 쪽으로의 투자를 더욱더 촉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짚어드리자면 2018년 인도 정부는 연금 제도의 주식 투자 한도를 완화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까지 함께 폈습니다. 이에 더해서 스마트폰이나 실시간 결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널리 보급이 되면서 투자 접근성까지 높아졌다는 점이 인도 주식 시장의 붐을 일으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코인 이슈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다 보면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분명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 세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